한스 바이오메드는 아시아 최초 PV식 제품 개발을 시작으로 인공유방 보형물을 비롯한 메디컬 분야의 다양한 제품을 개발, 생산, 판매하고 있는 최첨단 바이오 기업입니다. 2002년 준공된 대전연구소는 인체조직, 의료기기, 의약품 원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 상용하며 국내외 시장에서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7년 신사옥을 준공해 최고 수준의 연구 인력과 최신식 GMP 시설을 갖추고 유전자 치료제, 면역세포 치료제, 줄기세포 치료제 등 차세대 바이오 의약품 연구 또한 큰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스파마, 한스케어, 에이템즈, BNS메드 등 각 전문 분야 관계사들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의료기기는 물론 첨단 바이오 의약품 분야에서 초인류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한스그룹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한스 바이오메드의 주요 연구기관은 세포치료제, 유전자 치료제의 연구개발과 제품 상용화를 위한 연구센터와 최첨단 의료용 시술 재료와 의약품 원료 등의 개발을 통해 색전물질, 조직 재생 패치, 혈관 지혈 장치, 지혈 접착제 등 다양한 제품의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첨단 의료기기 연구센터, 그리고 세계 최고의 전문 연구원들과 시설을 구축하여 차세대 치료제 연구 개발을 통해 한스 바이오메드의 차세대 원동력을 만들기 위한 조직공학연구센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스 바이오메드는 인체조직, 의료기기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고 화장품 분야에도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이오 머티리얼 제품으로 볼 이식제 및 피부 이식제 제품이 있으며 최신 설비와 기술로 국제평가기관의 호평을 받아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메디컬 에스테틱스로 인공유방 보형물 벨라젤과 안면 조직 고정용 리프팅실 민트리프트는 세계에서 인정받는 대표 제품입니다. 세 번째는 바이오 융합 기술로 만든 화장품으로 코스메슈티컬 제품을 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줄기세포와 고순도 정제단백질 및 펩타이드 제형 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제공합니다. 바이오 산업을 향한 한스 바이오메드의 이러한 노력은 최근 4년간 30% 이상 매출 성장을 기록하며 전 세계 100개국 이상의 제품을 수출, 4개의 자회사와 6개의 해외 법인을 둔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50건 이상의 특허를 보유, 연골 이식제, 세포치료제, 색전물질 등 인류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R&D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뿐 아니라 글로벌 학회 및 전시 참가를 통해 제품의 우수성을 소개하며 제품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 키닥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직접 개최하는 국제적 규모의 벨라젤 아카데믹 심포지엄, 민트 엑스퍼트 미팅은 전 세계 미용 성형 시장을 이끌어 나가는 한스그룹의 자랑입니다. 태초에 살아남기 위한 인류의 노력을 넘어 건강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일상 그 자체가 행복이 될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한스 바이오메드는 생각하고 도전하고 나아갈 것을 약속합니다. 한스 바이오메드. 안녕하세요. 오늘 한스 웨비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강연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사전 녹화 송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오늘의 연자는 경북대학교 병원 정형외과에 계시며 대한견질관절학회를 비롯한 다양한 학회에서 활발히 의견 개진을 하고 계신 윤종필 교수님입니다. 오늘 강연의 주제는 하이브리드 그라프트를 사용한 SCR의 술법입니다. 강연에 대해 궁금한 부분과 질문들은 사이트 내 질문창을 통해 올려주시면 강의 후 Q&A 세션을 통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 정형외과 윤종필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SCR에 대한 내용이고, 그 중에서도 제가 현재 수술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그래프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어떤 내용으로 강의를 할지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요. 먼저 이제 SCR에 대한 일반적인 인디케이션이나 이런 내용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SCR 외에 또 다른 대안은 뭐가 있을지 이런 거 얘기 드리고, 제가 수술하는 방법 소개해 드리고, 그리고 SCR의 최근 논문들 임상 결과 리뷰해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보면 오늘 제일 중요한 얘기인 슈어덤과 벨라셀 HDA를 한번 리뷰해 보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시브 로테이트 컵테어는 사실 저희가 굉장히 많이 또 접하고, 리테어 레이트가 20에서 68% 굉장히 이게 아직도 치료하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수술하다 보면 이렇게 로테이트 커프를 잘 봉합을 해주고 싶은데 안에 이게 텐던이 없으면 이렇게 그냥 텐던을 꼬맨다고는 하는데 그냥 허공에 이렇게 실만 대롱대롱 달리는 이런 이렇게 안고 없는 찐빵처럼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아마 경험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시는데요. 조금 이따 따로 이제 언급을 드리겠지만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해오던 좀 파샬 리페어라고 해서 조금 되는 대로 되는 데까지만 꼬매보자 이런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LD 트랜스퍼처럼 다른 머슬들을 이용한 그런 수식이 있을 거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리버스가 많이 나오면서 차라리 그냥 리버스 토탈 숄더 아스트로플라스티 하자 이런 의견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SCR이라는 게 사실 이 모든 거를 다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만능의 열쇠는 아닌 것 같고요. 파샬이나 트랜스퍼나 아스트로플라스티도 해결되지 않는 조금 어떤 애매한 그런 환자들을 커버하는 게 SCR의 역할이 아닌가.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인디케이션 생각할 때는 약간 주의를 기울여야겠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CR 인디케이션은 이미 그 논문이나 교과서에 많이 나왔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슈도 파랄리시스가 있는 환자한테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좀 영에이지가 아스트로플라스티 하기가 어려운 좀 영에이지를 아무래도 하게 되는데, 또 환자가 이제 언리얼리스틱한 익스펙테이션이 있어서 SCR 하고 나서 내가 팔을 엄청나게 많이 쓸 수 있다, 헤비 레이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진 환자는 조금 곤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심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구달리아 스테이지로 패티 디제네레이션이 3, 4 정도 좀 심한 사람들이 인디케이션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내용이 조금 다시 언급드리겠지만, 서브스케플라리스가 이렇게 어느 정도 커플링 포스를 살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텍트하거나 적어도 리페어럽을 한 환자만 대상으로 해야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SCR 하면 안 되는 환자 어떤 환자냐? 글레누메나 아스트라이티스가 있으면 SCR 해도 환자들이 통증이 계속될 수 있겠죠. 그래서 관절염 심한 사람들은 하면 안 되고, 본 퀄리티가 너무 안 좋은 사람이나 내과적으로 너무 심한 중환자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브스캡이 항상 문제인데요. 우리가 로테이트 커프가 SCR을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사람들은 서브스캡도 당연히 결과가 상태가 안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어드밴스드 패티 어트로피가 많이 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리페어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는 SCR을 하는 게 조금 어렵다라고 알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금 컨트로버시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SCR을 하기 전에 SCR 말고 다른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나, 이런 거를 조금 이제 언급을 드리고, 다음 이제 테크니컬한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SCR이라는 게 나온 게 한 2010년 정도 되는 거고요. 2010년 이전에도 이런 매시브 로테이트 컵 테어, 일리페러블 테어를 치료하는 방법들은 이미 여러 가지가 이미 존재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수술적으로 조금 이렇게 컴페어러블 한 게 파샬 리페어, 텐던 트랜스퍼, 리버스 토탈 숄더 아스트로플라스티에 대해서 약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샬 리페어는 아주 오래전부터 되는 만큼만 꼬매고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두자, 커플링 포스만 좀 남겨보자, 이런 컨셉으로 있었고요. 저희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김성재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미 많이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SSC하고 ISP, 그러니까 엔티리어 포스테리어 쪽에 약간 커플링 포스만 맞춰서 해도 환자가 굉장히 심플 숄더 테스트나 컨스턴트 스코어가 많이 좋아져서 유의하게 괜찮아졌다라는 논문들은 이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샬 리페어나 데브리막만 비교를 하는 논문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그냥 뭐 SCR로 다 컴플리트 리페어나 아나토미컬 리컨스트럭션 하지 않아도 파셜 리페어나 데브리망만으로도 결과가 좀 좋을 수 있다라는 논문이 있었는데, 항상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이제 컴플리트 리페어하고 파셜 리페어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수술 뒤에 뭐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비교적 괜찮다라는 논문은 이미 많이 있었지만, 그럼 과연 이런 결과가 상당히 시간이 오래 지난 다음에도 계속 유지가 되느냐. 단지 1년, 2년 정도의 쇼텀에선 괜찮지만 결국에 환자가 또 급격히 나빠지게 되느냐에 대한 고민은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SCR이나 다른 방법을 당연히 생각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SCR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한 컨셉의 환자들에서 LD 트랜스퍼라는 이런 대체적인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LD를 사용해서 이 커프에 이제 포스트 슈피리어, 미드 슈피리어를 갖다 덮어주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LD는 사실 뭐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또 이게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약간 트레이닝 펠로우 때 좀 인상 깊게 봤던 수술이 LD와 SCR을 같이 하는 그런 수술이 또 있더라고요. 그 이따무라 선생님 병원에서 한번 본 건데요. 우리가 이제 LD를 떼서 뒤쪽에서 당겨서 이렇게 덮어주고, 동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LD를 이렇게 그래프트를 떼서 덮고, 요거를 돌린 다음에 이렇게 해서 SCR 그래프트를 만들어 가지고요. 요거를 LD를 위해서 이렇게 덮어주고, 그리고 여기다가 SCR 패치를 올려서 LD 플러스 SCR을 하는 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LD도 어떻게 보면 이제 SCR하고 굉장히 이렇게 약간 컴페어러블하게 비교해 볼 수 있는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 LD는 좀 차이점이 뭐냐? LD는 이제 슈도 파랄라이시스가 있는 환자한테는 별로 결과가 좋지 않다는 그런 보고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LD에 대해서는 뭐 여기서 너무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SCR에 대한 이제 강의니까. 근데 이제 LD 트랜스퍼에 슈도 파랄라이시스가 있는 경우에 이제 결과가 과연 그것도 좋으냐라는 데 대해서 컨트로버시가 있었고, 어떤 논문에서는 뭐 또 비교적 LD 위드 슈도 파랄라이시스도 굉장히 결과가 좋았다는 보고도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슈도 파랄라이시스 해결하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이런 좀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버스 토탈 숄더도 한번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저희가 사실 이제 리버스 토탈 숄더가 현재는 이제 한 65세 정도를 기준으로 뭐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한 60대 초반, 60, 그리고 50대 후반 정도 되면 당연히 리버스를 조금 당겨서 먼저 할까, 아니면 SCR을 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런 영에이지도 리버스라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비교를 해보면 평균 나이 57세 정도에서도 리버스를 해보면 임상적으로 상당히 결과가 좋고 젊은 나이에서 오히려 조금 더 펑션이 좋다, 뭐 이런 보고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에이지가 조금 애매하게 걸친다고 하면 리버스를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이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SCR로 넘어가서요. SCR의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쓰는 테크닉도 소개를 해드리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미아타 선생님이 처음에 이 보고한 SCR이라는 건 오토그래프트 텐서 파셜 아타를 쓰는 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텐던을 떼서 쓰는 방법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뭐 바이올로직하게 당연히 힐링 포텐셜은 좋겠죠. 자가건이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thickness와 양에 있어서 충분한 양을 얻기 어렵다. 저희가 뭐 봉그래프트 할 때도 당연히 그렇지만 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있고, 그 뗀 자리에서 또 나중에 페인이나 아니면 인펙션이나 이런 문제가 당연히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깨를 수술하려고 하는데 허벅지 힘줄을 뗀다. 이거는 환자 입장에서는 약간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오리지널 SCR의 이 오토에 대해서 좀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된 게, 바이오메카닉 테스트 해보면 일단 오토냐 알로냐를 떠나서 두꺼워야 결과가 좋거든요. 근데 당연히 이제 오토를 쓰다 보면 많이 뗄 수가 없으니까 이게 얇은 그래프팅밖에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얇으면 그럼 나중에 결과가 과연 좋게 나올 것이냐 하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저희도 한번 이거를 실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이 알로커버라는 제품하고 뭐 그래프트를 시크니스를 좀 다르게 해서 인스트로니안 기계로 저희가 실험실에서 한번 당겨보니까 얇으면 너무너무 결과 안 좋습니다. 메카니컬 페일러도 빨리 오고 되게 취약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요거를 그러면은 뭐 결국에 이제 많이 떼는 수밖에 없는데 뭐 최근에는 뭐 요런 논문도 소개가 됐습니다. 텐서 파샬 라타 이렇게 쭉 떼면은 뭐 한 20에서 뭐 많게는 한 30cm까지 인시전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터널링을 해서 인시전을 좀 작게 넣어서 미니마 인베이시브하게 떼면은 조금 더 그런 도어 사이드 모빌리티를 줄일 수 있다. 뭐 그런 방식의 논문도 소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토를 쓰는 게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특히 이제 미국에서 이런 논문이 많이 나왔는데 그럼 그러지 말고 알로를 쓰자. 그래서 더말 매트릭스나 아니면 뭐 이렇게 프로즌 된 뭐 로테이드 커프나 아니면 뭐 아킬레스나 이런 거 여러 가지 이런 거 써서 알로를 쓰자라고 했는데 알로의 좋은 점은 도너 사이트 모빌리티가 없죠. 그리고 이제 어마운트나 시크니스도 굉장히 리미테이션 없이 많이 쓸 수 있고 근데 이제 단점은 힐링 포텐셜이 반대죠. 오토가 반대로 힐링 포텐셜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요게 뭐 아무래도 다른 사람 조직이니까 뭐 이뮤 리스판스가 생기거나 아니면 디지즈 트랜스미션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쓰는 방법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가 이거 제일 좋은 방법은 오토그래프트가 이제 생착력이 있으니까 오토를 쓰고 그다음에 알로의 양과 두께도 같이 좀 얻을 수 있는 하이브리드 테크닉을 쓰자라고 해서 이런 방법으로 지금 계속 수술을 하고 있고요. 좀 소개해드리면은 두 레이어를 씁니다. 오토그래프트는 텐서 파샤라타를 떼서 한 3겹 정도 접어서 요걸 저는 이제 바이올로직한 힐링 포텐셜을 가진 힐링 레이어 또는 아티큘라 사이드 레이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알로그래프트를 이렇게 요 반대편에 이렇게 같이 묶어서 여기는 이제 메카니컬 서포팅을 하는 거죠. 힐링 포텐셜은 떨어지지만 스플린트처럼 안에서 버텨줄 수 있는 그래서 요거를 스플린팅 레이어 사이드 아니면 버잘 사이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 그래프트를 쓰고요. 제가 했던 수술들은 거의 전부 다 알로 커버하고 슈어덤 같은 이런 제품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나중에 뭐 이 제품에 대해서는 다시 또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들은 제가 이제 그 2018년에 AOS 오스페딕 비디오 시어터에서 소개를 하기도 했고 지금도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이 풀 동영상을 수술 동영상 전체를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요 QR 코드 찍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뭐 요 전 풀 비디오가 안쪽에 다 돼 있고요. 동영상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거 하이브리드 테크닉도 오토를 쓰는 거기 때문에 오토 텐서 파샤라타를 하비스트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차이점 뭐냐면 이제 오토만 쓰는 경우에는 저도 처음에 이제 오토만 써봤는데 인시전이 뭐 거의 허벅지를 다 이렇게 짤 정도로 뭐 거의 한 20cm, 25cm 이렇게 길게 허벅지를 다 뗐어서 이렇게 크게 뗐어야 되는데 알로를 같이 섞어서 이제 하이브리드를 하시게 되면 오토를 그렇게 많이 안 떼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한 뭐 7에서 한 10cm 정도 그래서 좀 두껍지 않게 이렇게 인시전을 좀 조금 넣고 떼는 그런 상대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는 오토를 좀 적게 쓴다. 이런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오토를 떼고 나서 하이브리드 듀얼 그래프트를 준비를 하는데 알로 커버를 이렇게 뭐 두 겹으로 접으실 수도 있고 조금 뭐 그런 서전 프리퍼런스에 따라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그 한쪽 레이어에 방금 뗀 오토를 이렇게 묶어서 이런 식으로 샌드위치 형식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그림을 보시면 두 레이어가 이렇게 묶여진 형태가 되는데 요 힐링 레이어에는 오토 텐서 파샤라타를 그러니까 요걸 아티큘라 사이드 뼈에 붙는 쪽에다 요걸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러면 요 부분이 이제 힐링이 되니까 요 힐링이 돼서 나중에 바이올로직 힐링 포텐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알로 레이어는 스프린팅 레이어라, 버잘 레이어라고 해서 요거를 이제 본에 안 붙는 쪽에 반대편에다 이걸 대는 거죠. 그럼 이제 오토가 힐링이 될 때까지 요게 힐링 되는데 이제 아마 좀 몇 달 정도 시간이 걸리겠죠. 그럼 이제 바깥쪽에 있는 알로그래프트가 스프린트 역할을 해주면서 요게 이렇게 좀 이렇게 이 스트레스를 대신 버텨주면서 힐링이 일어날 때까지 좀 이렇게 시간을 잡아주는 그런 이펙트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죠. 이제 버잘 사이드에는 알로 커버가 보이고 반대로 이렇게 뒤집어서 아티큘라 사이드를 보면은 여기 이제 오토 텐서 파샤라타가 붙어 있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집어넣는 방향이고 SCR은 뭐 사실 어떤 그래프트를 쓰든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SCR 슈피리어 캡슐 커버리지를 잘 해주는 건데 이렇게 이제 관절경으로 뭐 이렇게 자나 룰러나 이런 걸 이용해서 사이즈나 위치를 잘 보고 캡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리컨스트를 해주겠다는 걸 일단 처음에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탈은 뭐 선생님들도 아마 많이 이렇게 비슷한 방식으로 하지 않으실까 싶은데 저는 이렇게 8개의 포탈을 써서 하는 방법을 쓰고 있고요. 자, 처음에 이제 3개의 글래노이드 포탈을 뚫고요.
요 글레노이드 슈피리어 튜버클 쪽에 여기를 이제 좀 정리를 한 다음에 여기 이제 앵커를 박아주는데, 보통 글레노이드 앵커는 세개에서 좀 많이 쓸 때는 4개 정도 쓰고 이렇게 앵커를 먼저 픽세이션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앵커의 위치가 사실은 뭐 논문이나 어떤 테크니컬 이슈로 좀 중요하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슈피리어 앵커는 12시에 받고, 그 다음에 엔트리 앵커는 2시, 그 다음에 포스트 앵커는 10시. 그래서 이렇게 한 6시간 정도를 커버하는 모양이 되는데, 중요한 건 기계적으로 이렇게 각도를 박으시라는 게 아니라 환자에 따라서는 엔트리어 슈피리어 이 디펙트가 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포스트의 슈피리어 디펙트가 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얼을 돌리는 거죠. 환자에 맞게. 이 사람은 약간 뒤쪽으로 가야겠다 그러면 시계를 좀 돌려서 앵커를 박으시면 되고, 반대로 이제 엔티리어 슈피리어 커버해야겠다 그러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약간 로테이션해서 하는데, 꼭 기억하실 건 뭐냐면 요 앵커의 위치가 결국에 슈피리어 캡슐이 리컨스트럭트 되는 방향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커프 디펙트의 커버리지를 잘 보고 밸런스드 포지션이 되게 하여야 되고, 또 특히 주의할 것은 이 방향에 따라서 수파스케플라 너브의 인트레먼트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너브의 위치도 좀 감안해서 픽세이션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 그래프트를 만드시면 당연히 굉장히 두껍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알로 커버 하나의 두께, 아니면 이제 오토 텐서 파셜 아타의 두께를 합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여러분들이 쓰시는 그래프트의 2배의 두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두꺼운데, 문제는 뭐냐면 두꺼우면 당연히 좋지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서브 아크로 스페이스로 잘 집어넣을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또 델토이드를 적게 손상시키고 집어넣기 때문에 이게 그래프트 패시지가 사실은 제일 좀 테크니컬하게 어려운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캐뉼라 일단 빼시고요. 제가 쓰는 방법은 요 시린지를 이렇게 좀 굵은 시린지를 커팅해가지고 이걸로 이렇게 그래프트 패시지의 어떤 통로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병원에 보시면 아마 이비인후과나 산부인과에서 쓰는 이 스페큘럼이라 해서 약간 겸자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스프레드로 사용해가지고 좀 벌리면서 그래프트를 집어넣으시면 조금 더 쉽게 패시지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그 그래프트를 이렇게 안쪽에 좀 넣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비교적 조금 수월해지는데, 먼저 이제 쭉 끌고 들어가서 글레노이드 사이드에서 이제 픽세이션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레노이드 앵커를 해서 나온 실로 포스티어, 미들, 그다음에 엔트리어 쪽을 각각 고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휴메럴 사이드에 그래프트를 고정을 하고, 그래서 휴메럴스에는 뭐, 선생님들의 뭐, 이렇게 스타일에 따라서 뭐, 싱글로 할 수도 있고, 더블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튼튼하게 고정을 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술 동영상은 뭐, 나중에 이제 풀로 전체 다는 유튜브에 있으니까 혹시 뭐 전체 다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가 되는 게, 글레노이드 사이드, 휴메럴 사이드 픽세이션이 됐다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엔트리어 포스티리어 쪽에 남은 커프 조직, 특히 이제 지금 여기는 이제 뒤쪽에 인피리어 스프레이투스하고 이 그래프트에 이제 포스티리어 마진이 되겠는데, 여기를 사이드 수처를 튼튼하게 해야 요게 이제 로테이션 스테빌리티가 강해지기 때문에 요 남은 이 텐던 조직하고, 그리고 그래프트를 사이드 수처로 가능하면 적어도 한 3바늘, 뭐 4바늘 정도 리페어를 해서 요 옆부분을 잘 보강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서브스캡의 윗부분하고 그래프트 엔티리어 마진을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사이드 수처를 해서 이렇게 튼튼하게 고정을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앞뒤를 잘 보강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사이드 수처를 한 광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절경을 인트라아티큘라에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거는 하이브리드 그래프트이기 때문에 양면이 틀리거든요. 윗면에는 알로 커버가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면에는 이 그래프트가 올라와 있는 이런 모양으로 뒤집어서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모양이 오토 쪽이 본을 향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컨포메이션에 보면 글레노이드 쪽에 고정 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중요한 게 이제 포스티리어랑 엔티리어 사이드에 마진들이 남은 커프들하고 아주 튼튼하게 좀 결합이 돼서 잘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수술 후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하이브리드 그래프트를 사용한 케이스를 모아서 지금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적절한 인디케이션을 잡아서 또 환자가 또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리앱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환자들이면은 지금 결과는 뭐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포스트 오퍼레이티브 케어는 아무래도 이제 그 매시브 로테이트 컵 테어니까 저희가 좀 이렇게 브레이스도 조금은 오래 하고, 그 다음에
액티브 스트렝스 엑서사이즈도 보통 한 3개월 정도 약간 딜레이된 리앱을 뭐 보통 많이들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컴백하는 거는 한 6개월 정도로 환자분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테크니컬 피트폴에 대해서는 사실 뭐 이 SCR도 사실 하나의 뭐 아주 특수한 수술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원칙적인 방법들을 잘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테크닉적으로는 버섹토미, 아크로패스 열심히 잘 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결국 이제 그래프트의 강도가 모든 걸 결정하기 때문에 이제 크고 두꺼운 그래프트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번 강조했듯이 인프라스페이투스나 서브스캡에 남은 랩넌트 티슈하고 그래프트를 잘 리페어를 해가지고 사이드 리페어가 잘 돼야 이 휴메랄을 잘 고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픽세이션 포인트에 대해서는 암은 뉴트럴 포지션으로 하고 슬라이틀리 에이비덕션한 위치에서 고정하라고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SCR의 테크니컬 이슈를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클리니컬 리절트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리지널 SCR 처음에 미야타 선생님이 보고했던 논문 보면은 2013년에 아스코스코에 소개된 건데요. 아주 초기 결과들은 드라마틱하다 못해서 정말 이렇게 믿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 좋은 결과들이 보고가 됐고요. 지금 논문 결과 보시면 아세스 스코어는 92점, UCL이 32점, 포워드 플렉션 148도. 그래서 과연 이렇게 거의 뭐 이렇게 이런 100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또 어떤 분들은 많은 의구심도 가지고 뭐 또 이게 좋은 결과긴 한데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 그 이후에도 SCR의 결과가 상당히 좋다, 깜짝 놀랄만큼 좋다라는 논문은 뭐 요 한 편이 아니라 여러 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논문들도 보면은 이런 스코어들이 수술 전에 비해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거를 쉽게 저희가 발견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초기 논문이 2012년, 13년 요때쯤이고, 최근에 와서 이제 SCL에 대해서 약간은 회의적인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특히 이제 한 2017년부터 조금 더 많은 케이스 시리즈들이 나오면서 조금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되게 이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초기 결과는 SCR이 그냥 컨벤셔널 파셜 리페어에 비해서 초기 결과는 더 좋긴 한데 한 1년을 넘어가면서 여기도 살살 이렇게 점수가 꺾이는 것 같다. 그럼 과연 유의한 차이가 되게 오랫동안 지속이 될 것이냐라는 데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마 아스트로스코피 2017년에 소개된 논문 보실 수 있는데요. 멀티센터 스터디로 토키시 선생님이나 이제 버크라트 선생님 같은 분들이 케이스를 좀 모아서 케이스 시리즈를 냈는데 결과가 클리니컬 석세스 레이트가 74%.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아주 드라마틱한 결과들에 비하면 조금은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결과가 있었고요. 조금 심각한 건 1년 안에 에디셔널 서저리를 해가지고 결국에 이제 페일러가 온 걸 보면 상당히 비교적 많은 케이스들이 그랬고, 특히 이제 리버스 토탈 숄더로 컨버전하는 케이스가 많았다라는 이런 조금 이렇게 비판적인 결과들도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 이때 이제 미야타 선생님이 그러면 임상적인 결과가 어떤 논문은 굉장히 좋고 어떤 논문은 좀 회의적이고, 그럼 그 차이를 결정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래프트의 시퀀스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두껍고 튼튼한 그래프트를 써야 결과가 좋은 것이다 라는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힐링에 대한 이슈가 많이 나온 게 이 그래프트 페일러가 많은 경우에 이제 그냥 알로그래프트 사용 경우에 이런 문제가 생겼고, 특히 컨버전이 많았기 때문에 오토에 비하면 이제 힐링 포텐셜이 떨어지는 걸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런 내용들의 논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SCR에서 정리를 하면 초기에는 굉장히 뭐 팬시하고 굉장히 이렇게 뭐 믿기 힘들 정도 아주 뭐 그런 기적적으로 좋은 결과를 발표를 했지만, 최근에 나온 논문들은 특히 이제 2017년, 18년을 경계로 그렇게 무조건 하면은 다 좋아지는 수술은 아니다 라고 결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SCR을 이렇게 잘 하고 또 환자가 수술될 결과가 좋기 위해서는 또 어떤 부분을 잘 고민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생각들을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슈어덤과 벨라셀, 이 알로그래프트에 대한 소개가 되겠는데요. 쌤들도 이제 요새 이제 많이 보시고 쓰시고 계시겠지만 벨라셀 HD, 그다음에 슈어덤이 최근에 이제 많이 좀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품 특성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알로그래프트를 쓰면서 제일 중요한 점이 뭔가라고 이렇게 만약에 얘기를 하신다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튼튼해야 되고, 뭐 사이즈도 좀 뭐 적당해야 되고, 가격도 너무 비싸면 안 되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팩터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임팩션이 적게 생겨야 된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SCR이라는 건 이 커프가 없는 상태의 빈 공간에다가 엄청나게 큰 그래프트나 아니면 수처, 앵커 같은 포린 바디를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뭐 임팩션이 생겨가지고 거기가 다 녹아버렸다 그러면 수술을 안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팩션이 생기면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뭐 다른 어떤 그런 파라미터들보다도 임팩션이 적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되겠고요. 알로그래프트를 사용한다면은 뭐 당연히 알로그래프트 자체는 자기 오토한 자기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뮨 리스폰스가 뭐 크던 적던 조금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거를 일으키는 그런 포린 바디에서 오는 셀들이 얼마나 많냐, 셀룰라리티가, 그러니까 세포가 없어야 되는 거죠. 타인의 세포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그럼 이제 경쟁 제품이나 다른 제품에 비해서 벨라셀 HD가 보시면은 요 이렇게 포린 바디의 셀 컴포넌트가 적어서 여기서 이제 완전히 이렇게 검게 나오면 좋은 건데, 이런 셀룰라리티가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포린 바디 리액션을 적게 일으키고 결과적으로는 임팩션의 리스크도 줄인다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뭐 포린 바디 리액션만 없어서 임팩션만 안 생기면 좋냐? 그건 아니고요. 이것 자체도 어떤 처리를 한 타인의 조직이기 때문에 이 조직이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내 세포를 공격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독성이 있느냐 없느냐도 또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셀 서바이벌 레이트라고 해서 이 그래프트의 어떤 정상적인 세포를 올려놨을 때 이게 과연 얼만큼 이 정상 세포를 이렇게 저해하거나 뭐 심지어는 이제 죽이느냐, 그러니까 프로라이프레이션을 일으키냐에 대한 셀 서바이벌 레이트를 측정을 하는데 요 슈어던과 벨라셀이 다 이렇게 상당히 좋은 서바이벌 레이트를 보여서 독성이 없었다라는 그런 좋은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가지가 충족이 되면 그 다음에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바이오메카니컬 프로퍼티가 좋냐 나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아무리 뭐 어셀룰라하고 그 다음에 뭐 독성이 없는 거라도 약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프트니까. 그래서 그런 파라미터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기계적으로 굉장히 튼튼해서 오랫동안 잘 버틸 수 있는 듀러빌리티를 가지는 그런 물건이 돼야 이제 SCR을 사용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바이오메카니컬 프로퍼티를 보면 이제 뭐 맥시멀 로드나 어떤 스티프니스나 이런 기계적 특성에 있어서 이 제품들이 굉장히 우수한 비교 제품에 비해서 결과를 보였었고요. 일롱게이션도 좋고, 그래서 이 메카니컬 프로퍼티는 상당히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특성에 대해서는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는데요. 그럼 이제 아주 튼튼해서 좋다. 그러면 이제 바이오 그라데이션이 좀 문제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초기에 기계에서 당겨봤을 때는 굉장히 튼튼한 특성을 보이더라도 이게 몸 안에서 너무 빨리 녹아버리면 그 특성을 다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주 튼튼한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면 굉장히 딱딱하던데 뭐 비가 오면은 다 금방 물에 접촉되면 다 녹아서 없어진다. 그러면 이제 그 강도라는 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바이오 디그라데이션이 어느 정도 이렇게 천천히 지속이 되냐. 이게 결국에는 이게 다 어떤 인체 조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다 녹아버리는 거는 어쩔 수 없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천천히 녹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바이오 디그라데이션이 이렇게 빨리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게 벨라셀과 슈어덤의 특징이 되겠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아까도 하이브리드 그래프트를 보여드렸지만 오토가 붙을 때까지 버텨주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빨리 녹아버리면 결국에 오토 그래프트 조직이 스트레스에 너무 빨리 노출되기 때문에 힐링이 되기 전에 다 터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특성이 되겠고, 정리하자면 이제 매시브 로테이트 커브 테어는 여러 가지 선생님들이 치료하는 방법이 틀리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익스텐시브한 소프트 티슈 데피션시이기 때문에 그래프팅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SCR을 하게 되는데 SCR을 할 때는 환자나 서지컬 팩터를 잘 고려를 하고 오토, 알로, 하이브리드 여러 가지 방법의 그래프트를 쓸 수 있지만 반드시 티슈 퀄러티나 바이오메카니컬 프로퍼티를 잘 생각해서 그래프트를 잘 선택해야 환자들의 수술 결과를 좋게 할 수 있겠다. 이게 제가 드리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연해주신 윤종필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강연에 대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Q&A 시간은 교수님과의 유선 연결 라이브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강의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네. 유익한 강의였고요. 저희 이제 그 질문이 이제 들어왔는데, 이제 저희가 전해드린 질문 사항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유선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질문이 이제 3개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 3개의 질문을 이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고요. 일단 다 그래프트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파샤 라타와 알로르트를 같이 할 경우에 환자 공여부의 크기가 줄어들어서 페인 및 회복 시간이 줄어든다고 하셨는데 회복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나요? 라고 질문을 받았는데요. 제가 이 질문에 답변 드리기 전에 이제 먼저 꼭 강조하고 싶은 게 SCR이라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별로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판단이 어쨌든 간에 SCR을 본인이 하게 된다면 저는 반드시 오토를 조금이라도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본그래프트 하는 거 생각하면 되게 당연한 얘기일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2015년, 16년에 이제 그 미국에서 SCR 하는 걸 이제 좀 센터에서 보고 느낀 게 뭐냐면 미국은 이제 오토를 전혀 안 쓰고 이제 알로만 쓰는데 알로만 쓰면은 결과가 좋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논문 리뷰도 해드렸지만 일본 논문들이 대부분 결과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좋고 나중에 뭐 이렇게 리비전 레이트도 떨어지는데 미국 논문들이 대부분 결과가 많이 안 좋은 그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프트의 좀 차이가 아닌가 때문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 제가 최초에 이제 SCR 시작할 때는 완전 풀 오토로 탄소 파샤 알타를 뗐는데 그때는 인시전이 이제 충분한 두께를 충분한 두께라는 건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적어도 한 8mm에서 10mm 정도 두께를 얻으려면 이거를 최소한 한 3번 정도 접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인시전이 대략 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한 20에서 25cm 또 이제 이 텐던 떼기 어려운 사람 그 이상의 사이즈가 필요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그 정도 처음에 해놨을 때 그리고 처음에 이제 경험이 많이 없어서 이게 텐션 파샤 같아 뗀 다음에 그 자리를 어느 정도 이렇게 타이트하게 꾸며야 되는지도 잘 모르니까 처음에는 좀 타이트하게 그 자리를 꾸며놓으면 환자들이 이제 수술에 걷지를 못한다. 아파가 너무 땡겨서. 그래서 처음에는 2주 동안 환자가 이제 너무 아프니까 목발을 해야 되는데 또 브레이스를 채워놓고 목발을 쓰라면 또 이게 환자 입장에 굉장히 황당한 거죠. 그래서 되게 초반에 환자분들 많이 불편하시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제가 또 컴플레인도 많이 듣고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하이브리드라는 걸 생각하게 됐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를 하면은 좋은 점은 이렇게 텐서 파샤타의 양을 적게 써도 된다. 왜냐면 알로를 그만큼 두껍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점이 좋은 점이고 지금 저는 이제 하면은 보통 이 시전은 한 7에서 10cm 정도 떼고 넣고 그 다음에 텐서 파샤트 예전에 쓰던 거에 비해서 한 절반 내지는 3분의 1 정도만 쓰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되게 아주 예민한 환자분들 빼고 보통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2, 3일에서 3, 4일 정도면은 걸으실 수 있습니다. 좀 땡기는 느낌은 있어요. 그 느낌은 환자분들한테 수술 전에 이런 거는 보통 한두 달 정도도 갈 수 있습니다. 얘기는 하는데 그래도 걸어서 집에 가실만 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입원을 한 3, 4일, 5, 6일 정도 시키는데 대개는 퇴원하실 때쯤은 집에 가서 걸으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질문이 그거하고 좀 비슷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토하고 알로의 두께 비율은 어떻게 하고 총 두께는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거는 조절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토를 제가 한 7cm, 10cm 대에서 좀 적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이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알로도 사실은 알로 커버를 반으로 잘라가지고 슈어덤이나 이런 걸 반으로 잘라가지고 좀 더 두껍게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는 조절하기 나름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 SCR이라는 거는 인디케이션이 좀 뭔가 정말 좀 약간 어그레시브하고 적극적인 인디케이션을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SCR을 하는 경우도 우리가 수술이 2시간, 3시간, 많이 걸 때는 4시간 걸리고, 예전에 걸리고 그랬는데, 그런 거 할 때는 당연히 저희도 큰 마음 먹고 하는 거고, 환자분들도 그 정도 수술하는 거는 본인이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쓰고, 아니면 이렇게 리버스로 가는 걸 최대한 이렇게 시간을 딜레이하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수술을 좀 간단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 제대로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실 그래프트는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가능하면 크게 이 그래프트를 넣어줘야 롱기버티라든지 여러 가지 뭐 헤드의 센터링이 다시 되는 것이 이런 게 좀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저는 보통은 그 알로르트 오토그래프트를 한 15에서 20mm 정도, 그러니까 그 아까 미아타 논문 보면은 4mm, 8mm를 비교해서 8mm가 4mm보다 훨씬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알로하고 같이 믹스해서 쓰면은 보통은 한 뭐 그 2배 정도 두께가 되니까 15mm 뭐 이렇게 되고, 케이스에 따라서는 뭐 한 20mm 뭐 이렇게 되는데, 확실히 나중에 이제 포스 MRI 같은 걸 보면은 그 전에 했던 거에 비해서 하이브리드가 훨씬 두껍게 들어가는 점이 있고요. 두꺼우면 뭐 나쁜 점은 없죠. 다 좋은 점인데, 이제 문제는 너무 두꺼워지면 그거를 델토이드를 적게 다치면 서브아크로 스페이스로 집어넣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약간 타협점은 한 15에서 20mm 정도면 환자한테도 충분히 좋고, 기술적으로도 어느 정도 핸들링 하는데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이 세 번째 질문인데요. 알로그래프트의 메카니컬 프로퍼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제 맥시멀 로드와 일롱게이션 같은 여러 가지 그런 메카니컬 프로퍼티 중에서 어느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이게 뭐 이렇게 결국에 이제 인스트롬 같은 바이오메카니컬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물리적 강도를 측정을 한 건데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같은 휴먼 더밋을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두께가 비슷하다는 전제를 하면 이 메카니컬 프로퍼티가 사실 크게, 아주 엄청 크게 물론 약간씩 차이는 있겠죠. 그러니까 도너가 되는, 원래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도너 이렇게 물건을 준 휴먼이 굉장히 젊고 튼튼한 휴먼인지, 아니면 뭐 이렇게, 왜냐면 사체라고 해도 뭐 정말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8, 90에 돌아가신 분이 있고 뭐 할 테니까. 그래서 그런 메카니컬한 오리진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제품별로 이 메카니컬 프로퍼티가 단위 면적이나 단위 두께당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나오긴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두께에 따라서 맥시멀 로드는 좀, 로드 투 페일러는 좀 틀려지겠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온 게 이제 벨라셀이나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 같은 것도 예전에 비해서는 두께가 좀 두꺼워졌고요. 그래서 일단은 두꺼운 걸 쓰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얇은 걸 쓰게 되면 이걸 물론 이제 겹쳐서 쓸 수는 있거든요. 근데 겹치면은 그 겹치는 두 개 사이에 레이어도 생기게 되고, 또 문제는 얇은 걸 썼을 때는 약한 것도 있는데, 마진 쪽을 꼬매다 보면은 그 바늘에 의해서 그래프트가 찢어져 나가는 현상도 아마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4mm나 5mm 정도 되게 얇은 거 쓰면은 그 마진 사이드 수철하실 때, 또 우리가 쓰는 실들이 다 이렇게 좀 두꺼운 실이잖아요. 5I거나 이런 굵은 실이기 때문에 거기를 저희가 수처 라쏘, 수처 혹이나 아니면 뭐 스콜피온 같은 거 뜨다 보면 거기가 쭉쭉 찢어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메카니컬 프로퍼티가 중요한데, 메카니컬 프로퍼티가 결국 이제 같은 휴먼 더미스라고 보면은 두께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두꺼운 걸 쓰면 좋겠다라는 게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교수님. 네, 교수님. 지금까지 이렇게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이만 유선 연결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 주신 윤종필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Q&A 세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연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강연해주신 윤종필 교수님께 정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진행된 강연은 한스 패컬티 사이트 www.hansfaculty.com에서 2주 동안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다음 웨비나는 12월 9일 수요일 오후 6시에서 7시까지 1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연자는 명지병원 이용걸 교수님이며 주제는 SCR 트러블 슈팅입니다. 한스 패컬티 사이트에서 사전 예약이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